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늦은 봄바람이 마을을 감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윤석은 낡은 괭이자루를 손질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한때는 글방에서 글을 읽던 선비였으나 세월의 풍파에 집안이 기울어 이제는 손수 흙을 일구며 사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굳은 살이 가득 박인 손은 검게 타 있었고 소매 끝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허나 그 눈빛만은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무언가를 갈구하듯 빛나고 있었지요. 그날도 윤석은 마을 어귀로부터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당을 얻은 김진산에는 불과 3년 만에 가세가 일어났고 박참판댁은 좋은 터를 잡아 아들 셋이 모두 벼슬길에 올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윤석의 가슴 속에서는 잊혔던 욕망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지요. 서방님, 문 앞에서 아내 이연아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나왔습니다. 26의 연하는 가냘픈 몸이었으나 마음이 야무지고 손이 부지런했습니다. 남편의 얼굴빛만 보아도 그 마음속이 어떠한지 단박에 알아차릴 만큼 눈치가 밝았지요. 오늘도 장터에서 풍수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이지요. 윤석은 멋쩍게 웃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허, 그대는 어찌 이 남편의 속을 그리 훤히 아는가. 그런데 말이오, 참 신기한 일이 많다더군. 명당 하나만 제대로 얻으면 집안의 복이 달라진다 하지 않소. 연하는 잠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터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터를 살리는 법이지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사는 이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윤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얼굴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여인이 어찌 풍수를 논한단 말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그는 대꾸 대신 마당으로 들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소, 알겠어. 그대 말도 옳다네. 허나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쪽 끝자락에 먹구름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연하는 그 먹빛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사랑채에서 박씨 부인이 윤석을 불렀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위엄이 느껴지는 여인이었지요. 윤석아, 들으니 요즘 풍수에 마음을 두고 있다더구나. 윤석이 곧바로 예를 갖추어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세상 사람들 말이 복 있는 터를 잡으면 집안이 일어난다 하기에 생각 좀 해보았습니다. 박 씨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집안을 일으키려는 뜻은 기특하다. 허나 세상엔 말만 번드르르한 자들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눈을 밝게 뜨고 살펴라.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이 허리를 굽히자 부인의 눈빛에 잠깐 걱정이 스쳤습니다. 허나 말은 잊지 않았지요. 그날 밤 윤석은 이리저리 뒤척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당, 복터, 부흥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옆자리의 연하는 남편의 뒤척임만으로도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욕심의 불씨가 번지지 않게 하소서. 산 너머로 짐승의 울음소리가 길게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깊고 낮은 그 울음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지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지나갔고 달빛은 마당의 돌기둥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윤석은 일찍 일어나 논으로 나갔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걷던 그는 문득 발을 멈추었습니다. 저 멀리 남쪽 언덕이 눈에 들어왔지요. 언덕의 능선이 부드럽게 휘어있고 바람이 고요히 머무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곳이라면 어쩌면. 논의를 마친 윤석은 점심상 앞에서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남쪽 언덕을 보았는데 참으로 기운이 좋아 보이더이다. 그곳에 집을 옮기면 어떻겠소? 연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쪽 언덕은 물길이 비스듬히 흘러 좋지 않습니다. 바람 또한 흩어져 복이 머물지 못할 터이지요. 윤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인이 무얼 안다고 그런 말을 하나. 그 말에 연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굳이 더 말해보았자 남편의 마음은 듣지 않을 것이었지요. 그녀는 상을 물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박씨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들으니 내가 풍수를 좀 안다더구나. 연하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릴 적 아버지께서 산과 물의 기운을 조금 가르쳐 주신 적은 있습니다.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그런 걸 안다고 좋을 게 있겠느냐. 그런 일은 남정네들이 할 일이다. 괜히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살림이나 챙겨라. 예, 어머님. 연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와 우물가에 앉아 물동이를 내려놓았지요. 잔잔한 물결 위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고 그 속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물을 건드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산의 숨이 흐트러지고 있구나. 저녁 무렵 윤석은 마을 어귀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늘 그렇듯 장정들이 모여 막걸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윤석이 들어서자 최서방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요즘 풍수에 관심 많다면서요? 윤석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하, 뭐 그저 들어보는 중이네. 집안을 좀 일으켜보려 하네. 그럼 딱이네. 요새 떠돌이 직관 하나가 고을에 들었다더군. 꽤 이름난 사람이라 하오. 내일 장터에 나온다 하니 한번 찾아가 보시게. 윤석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오, 그게 참말이오? 내일이라 그대가 함께 가줄 수 있겠나? 그럼 같이 가지요. 윤석은 기쁜 마음으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하지만 그 뒤로 불어온 밤바람은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남편이 잠든 뒤 홀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으되 그 빛은 어딘가 흐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서방님의 마음이 바른 길로 향하게 하소서. 욕심이 화를 부르지 않게 하소서. 바람이 스쳐 머리칼이 흔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산 너머에선 부엉이의 울음이 메아리 쳤지요. 연하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밤 윤석의 가슴 속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아직 미약했으나 머지않아 큰 불로 번질 싹이었지요. 하늘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장터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보부상들이 좋은 비단이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고 아낙네들은 흥정하느라 목소리가 높았지요. 집신을 고쳐 신은 농부들이 오가고 말 한 마리에 보따리를 실은 상인들도 분주히 오갔습니다. 먼지와 냄새와 사람의 열기가 한데 엉켜 그야말로 세상살이의 소리가 요동치는 날이었지요. 한윤석은 최서방의 안내를 받아 장터 한켠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천막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천막 아래에는 한 사내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침반이 놓여 있고 옆에는 괴서 두루마리가 가지런히 말려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백천수라 했습니다. 나이는 50 안팎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허나 검은 도포는 깔끔했고 허리춤엔 쇠고리로 달린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지요. 그 속엔 새바늘과 붓, 자, 나침반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번들거렸고 말투엔 잠옷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최서방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한 선비이십니다. 백천수는 윤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관상을 보니 본디 귀한 집안에서 나셨구려.
허나 지금은 운이 막혀 있어. 터가 흉하니 집안 기운이 눌렸을 것이오. 윤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걸 단번에 아시겠소? 백천수는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 내가 산천을 떠돌며 명당을 찾아 30년을 살았소.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 집의 터가 어떤지 알지요. 세상에 눈이 두 개라도 보는 눈은 따로 있는 법이요. 그 말에 윤석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느새 백천수의 말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는 급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집터도 한번 봐주실 수 있겠소? 대접은 성의껏 하겠소. 백천수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요. 오늘 오후 해기울 무렵에 가보리다. 해가 중천에 오르고 잠시 바람이 멎은 오후, 백천수는 윤석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포자락을 살짝 걷으며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손에 든 나침반을 이리저리 돌리고 흙을 집어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가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이연아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잔잔했으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잠시 뒤 백천수가 윤석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 터는 음기가 너무 세오. 뒷산에서 찬 기운이 내려와 집안을 누르고 있소. 이래서는 아무리 애써도 집안 기운이 솟지 않겠지요. 윤석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겠소? 백천수가 손가락으로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남쪽으로 세리쯤 가면 언덕이 하나 있지 않소? 그 언덕은 양기가 충만한 자리요. 그리로 옮기면 3년 안에 큰 복이 들어올 것이요.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고 연하가 한 걸음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백천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오? 연하는 차분히 고개를 숙였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남쪽 언덕은 물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산의 물줄기가 언덕 아래로 흘러내리다 돌무더기에 막혀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고 고이는 자리입니다. 바람 또한 한쪽으로만 흘러 기운이 어지럽습니다. 그런 자리는 오래 머물면 흉해질 터이지요. 백천수의 얼굴에 잠깐 굳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내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허허, 부인께서 풍수를 아신단 말씀이요? 여인이 무얼 안다고 그리 말하시오. 내가 산천을 돌아 30년을 지냈소. 그까진 물줄기쯤은 내 눈에 다 보이는 일이오. 윤석은 난처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하시오. 이런 일은 남정네들이 의논할 일이지 않소.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말해도 소용없음을 알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발걸음은 무겁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백천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윤석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부인께서 성정이 섬세하시구려. 여인은 음기에 가까워 그런 기운을 잘 느끼지요. 허나 풍수는 기운의 겉모양만 보는 게 아니오. 이 백천수의 눈은 하늘의 맥을 따라가니 내 말만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윤석은 백천수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은전을 꺼내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옮기는 게 좋겠소? 백천수는 품에 은전을 넣으며 웃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번 달이 대기란 달이니 서두르시오. 내가 길이를 잡아드리리다. 그는 하늘을 흘끔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바람이 고르지요. 하늘도 돕는 형세요. 윤석은 그 말을 믿고 흡족해했습니다. 마침내 집안을 일으킬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속을 달구었지요. 해가 서산에 걸리자 백천수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윤석은 그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오늘 은혜를 잊지 않겠소. 은혜는 무슨, 나중에 복이 들면 생각날 때 술 한 잔이면 되지요. 백천수는 웃으며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떠났습니다. 윤석은 사랑채로 돌아와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제야 운이 트이는구나. 그의 입가에는 모처럼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안채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박 씨 부인이 며느리를 불러 꾸짖고 있었지요. 내가 무얼 안다고 남편 일하는데 앞에서 그리 입을 놀리느냐. 여자가 제 남편 일에 나서면 복이 달아난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만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박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내 눈에 보이느냐? 직관이 명당이라 하면 명당인 게지. 괜한 소리 말고 살림이나 잘 돌보거라. 연화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를 갖추고 물러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여, 부디 이 집안에 화가 내리지 않게 하소서. 멀리 남쪽 언덕 위로 까마귀 떼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붉은 하늘을 스치며 길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싸한 예감이 스며들었지요. 그날 밤 윤석은 흥분된 마음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운 채로 연화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은 틀림없소. 백천수 어른의 말대로 하면 우리 집안도 일어설 것이오. 연화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잠들지 못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욕심과 불안, 희망과 걱정이 한데 얽혀 보이지 않는 수레바퀴가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하였지요.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였고 별들은 어딘가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남쪽 언덕으로 집을 옮긴다는 말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장터며 우물가, 심지어는 초가의 처마 밑에서도 그 이야기가 오르내렸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한 선비가 명당을 잡았다더라. 그럼 이제 가세가 일어나겠구나. 그 소문은 곧 마을 건너편의 큰 집 장대룡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장대룡은 쉰을 바라보는 사내로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논밭이 수십 마지기요. 소작임만 해도 10손가락으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지요. 해마다 곡식을 거둘 때면 마당 가득 벼가 쌓였고 창고마다 쌀독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눈빛은 늘 무언가를 탐하듯 번뜩였지요. 뭐라? 한윤석이 남쪽 언덕으로 옮긴다고? 장대룡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집 하인 김첨지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나리. 떠돌이 직관이 명당이라 해서 그리 정했다 합니다. 장대룡은 턱을 쓰다듬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남쪽 언덕은 예전부터 그의 눈독이 머물던 땅이었지요. 평평하고 바람길이 순하여 벼농사의 제격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한윤석의 소유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생겼구만. 그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김첨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백천수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 할 말이 있다. 이틀 뒤 백천수는 장대룡의 집으로 불려왔습니다. 사랑채에는 술상과 안주가 이미 차려져 있었고 장대룡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 백선생, 자주 뵙진 못했소만 소문은 익히 들었소. 산천의 기운을 꿰뚫는다 들었는데 그 명성이 허언이 아니겠지요? 백천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영감께서 과찬하십니다. 장대룡은 술잔을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에이, 괜한 인사말은 집어치우고 솔직히 말하리다. 나는 그 남쪽 언덕이 탐나오. 그런데 한윤석이 그 자리에 집을 옮긴다니 그놈의 행운이 눈에 까시로구나. 백천수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장대룡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 하나 하려 하오. 윤석에게 가서 그 터가 흉하다고 말해주게. 그러면 놈이 겁을 먹고 헐값에 팔 것이야. 그는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빛이 등잔불에 번쩍였지요.
백천수의 눈이 그 빛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네가 일을 잘 처리하면 이 은자에 더 얹어줄 수도 있네. 잠시 머뭇거리던 백천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좋지. 이 일은 자네 손에 달렸네. 명심하게. 세상은 기운보다도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법이야. 백천수는 은자를 품에 넣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고 등잔불이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잠깐의 찔림이 스쳤으나 곧 사라지고 말았지요. 사흘째 되는 날, 백천수는 다시 윤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윤석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 백선생, 이 먼 길을 또 어찌 오셨소? 백천수는 인상부터 굳힌 채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 났소. 어젯밤 꿈이 심상치 않아 다시 터를 살펴보았는데 땅 밑에 굵은 수맥이 흐르고 있더이다. 이런 곳에 집을 지으면 3년 안에 재앙이 닥칠 것이오. 윤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소? 그대가 명당이라 하지 않았소? 나도 처음엔 몰랐지요. 하지만 하늘의 기운이 돌았나 봅니다. 이 터는 더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버리는 게 좋을 듯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루 끝에 앉아있던 이연아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직원의 대화에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엔 명당이라 하시고 이제는 흉하다 하시니 어찌 그리 말이 바뀌는지요? 백천수는 잠시 얼어붙은 듯 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인께선 풍수를 아시오? 여인은 본디 음기와 가까워 그런 기운을 민감하게 느끼는 법이지요. 허나 풍수는 하늘의 변화까지 헤아리는 학문이요. 내 말이 틀릴 리 없소. 윤석이 난처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만하시오. 남정네들 일에 끼어들면 곤란하오. 연화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습하게 불어왔지요. 그날 밤 윤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천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가문이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그 땅을 팔자. 며칠 뒤 장대룡이 직접 윤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들으니 남쪽 언덕을 팔 생각이라 하던데 마침 나도 그 땅에 관심이 있소. 어찌 나에게 넘기시겠소? 윤석은 피로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를 생각하시오? 은자 100냥이면 어떻소? 어차피 흉하다 하지 않았소. 그 금액은 본래 값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윤석은 한참을 망설였으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더 붙잡고 있어봐야 근심만 깊어질 터이니 그리하겠소. 장대룡은 입속이 드러나는 웃음을 지으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윤석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남편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장대룡과 직관이 짜고 꾸민 일입니다. 남의 복을 빼앗아 얻은 이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윤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소. 이제 와 돌이킬 수 있겠소?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짙게 내려앉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어리더니 이내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장대룡의 사랑채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허허, 참 쉽게 좋은 땅을 얻었구나. 역시 백천수, 그놈 제법 쓸모가 있지. 옆에 있던 김첨지가 덩달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제 재산이 더 늘겠군요. 그때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산 너머로 이어졌고 등잔불이 출렁거렸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장대룡은 잠시 멈칫했으나 곧 다시 웃었습니다. 별일 있겠느냐. 비 한 줄기 내리려나 보지.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든 바람이 등잔불을 흔들며 불길하게 타들어갔지요. 그 시각 연화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구름만이 검게 떠다녔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하늘은 거짓을 오래 두지 않으시니 곧 드러나리라.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공기가 싸늘해졌지요. 그 불안한 밤, 누군가는 욕심으로 웃었고 누군가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들녘을 하얗게 비추던 때 장대룡은 남쪽 언덕에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목수들과 인부들을 불러 모아 터를 닦고 주춧돌을 놓았지요.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산자락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현장에는 아침 저녁마다 백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나침반을 이리저리 돌리고 손짓으로 일꾼들을 재촉하며 잘난 체를 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천하명당이요. 앞으로 장시댁은 3대가 부귀를 누릴 터이니 다들 명심하시오. 백천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판 너머까지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남정네들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고 아낙네들은 부러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터라 하더니 그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구먼. 한 선비가 그 땅을 팔았다니 아까운 일이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장대룡의 가슴은 뿌듯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날마다 공사터에 나와 인부들을 독려하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들보가 세워지고 기와가 얹힐 때마다 그는 술을 내어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분 좋게 떠들었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의 환호와 달리 이연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산자락을 살폈지요. 서쪽 능선에서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언덕 아래에서 막혀 흐르지 못하고 그 틈에 쌓인 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물길이 비틀리고 땅의 결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하는 한윤석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언덕을 다시 살펴보셔야겠어요. 산의 기운이 자꾸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윤석은 멀리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지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론 멀쩡한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이오? 서쪽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이 막혀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비가 오면 물길이 터질 수도 있어요. 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시오? 백 선생도 좋다 했고 장 영감도 새 집을 짓고 있지 않소. 기우에 불과하오. 너무 염려 말고 집안일이나 돌보시오. 그 말에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연하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 언덕이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장 영감에게 한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씨 부인은 짜증이 묻은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하거라. 내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집안 망신이다. 여자가 산을 보고 물을 논한다 하여 누가 곱게 보겠느냐. 하오나 어머님, 이번엔 정말 불안합니다. 됐다. 괜한 말로 남의 귀에 들어가면 괜히 시비만 붙을 게야. 내 방이나 지키고 있거라.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니. 그녀는 물러나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낮게 깔려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자꾸 거세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 하나 없이 바람만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나무들이 마구 흔들렸고 기와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윤석은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바람이구나. 그는 겉옷을 걸치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온 마을이 바람에 뒤숭숭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쪽 언덕 쪽으로는 음산한 기운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안채에서는 연하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산등성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연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산이 울고 있구나.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신음 같았지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큰 화가 없게 하소서. 새벽녘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이상한 바람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 바람 참 무섭지 않았소? 그러게 말이에요. 천둥도 없이 바람이 저리 불다니 산신이 노하신 게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아무래도 언덕 쪽이 수상하다더이다. 사람들의 말이 돌자 마을에 불안이 번졌습니다. 허나 장대룡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그게 다 무슨 미신이요. 바람이 분다고 하늘이 노하겠소? 헛소리일세. 백천수 또한 장대룡의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명당은 명당이지요. 하늘이 돕는 터라 걱정할 일 없소. 허나 그날 이후 공사터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어디선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새벽이면 공구들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망치가 부서지고 삽자루가 부러지는 일도 잦았지요. 인부들 중 몇은 겁을 먹고 품삯만 챙긴 채 도망쳐버렸습니다. 연화는 날마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덕 아래 흙은 점점 더 무너지고 물길은 더욱 뒤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남편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장 영감에게 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저 터는 위험합니다. 큰 비라도 오면 무너질 것입니다. 윤석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팔아버린 땅이라 괜히 나섰다가 오해를 살까 두려웠지요. 장 영감께서 내 말을 들을 리가 있겠소. 이제 내 손을 떠난 땅인데 괜한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지요. 윤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장 영감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연화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고 멀리 남쪽 하늘 끝에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잠깐이었으나 굵은 비가 퍼붓듯 쏟아졌습니다. 남쪽 언덕 아래로 흙탕물이 흘러내렸고 물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입가에 떨림이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치마자락이 나부꼈고 산의 기운은 불안하게 뒤척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그날 저녁 들녘 위로 어스름이 내려앉을 때 멀리서 낮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산이 숨을 고르는 듯 긴장에 쌓인 공기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열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차 거세졌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는 밤 마침내 하늘이 터져내리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들판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개울물이 넘쳐 흐르고 논두렁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고 집 안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천둥이 사방을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내리쳤습니다. 남쪽 언덕에 새로 세운 장대룡의 집은 더욱 위태로웠습니다. 서쪽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이 언덕 아래로 몰리며 막혀있던 물길을 터뜨렸지요. 거대한 물줄기가 담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장대룡이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돌담이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마당은 진흙탕이 되어 물이 발목을 덮었고 장독대는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위험합니다. 하인 김첨지가 달려와 장 영감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대룡은 미친 듯이 소리쳤지요. 가마가, 가마를 건져야 하네. 그 가마는 내 재산이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부엌 한쪽 벽이 무너지고 가마와 솥이 진흙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장대룡은 비에 젖은 채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기와집의 처마에서는 폭포처럼 물이 흘러내렸고 대청마루 밑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주춧돌 아래에 흙이 패이며 기둥이 비틀리고 지붕 끝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장대룡의 집은 처참했습니다. 담장의 절반이 허물어지고 마당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으며 사랑채 한쪽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허허, 명당이라더니 꼴이 이게 뭐냐? 백천수가 속인 게야. 거짓 직관이라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대룡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천수,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그의 외침이 빗속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백천수는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비가 시작되자마자 짐을 꾸려 달아난 것이지요. 영감님, 백 선생은 벌써 떠났습니다. 김첨지가 조심스레 말하자 장 영감은 비에 젖은 손으로 땅을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그놈이 나를 속였어. 하늘이여, 이게 무슨 벌이란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볼 수 없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어떤 이는 측은히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비웃는 듯 입가를 일그러뜨렸습니다. 탐욕의 끝은 이렇듯 허망한 법이었지요. 그 무렵 백천수는 두 고을을 건넌 주막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지만 그는 느긋하게 막걸리를 들이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장 영감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막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젖은 옷차림의 장정 서너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놈이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 놈이 저기 있다. 백천수는 놀라 몸을 돌렸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장정들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비틀었습니다. 이놈, 남의 재산 탐에 사람을 망치면 천벌을 받는다는 걸 몰랐느냐.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들은 백천수를 묶어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관아 마당 앞에 끌려온 백천수는 물에 젖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는 냉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거짓 풍수로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탐해한 집안을 망쳤으니 죄가 무겁다. 그 죄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백천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곤장 30대를 치고 이 고을에서 내쫓아라. 백천수의 비명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곤장이 등을 내리칠 때마다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통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바로잡으셨구나. 피투성이가 된 백천수는 반쯤 죽은 몸으로 관아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길을 따라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그 뒤로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는 그날 오후에야 그쳤습니다. 하늘이 열리자 햇살이 들판을 비추었지만 남쪽 언덕은 여전히 참혹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그대로였고 기와들이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장대룡은 며칠 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연아는 멀리서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땅은 거짓을 품지 않지요. 사람의 탐욕만이 재앙을 부르는 것이지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치마폭을 흔들었습니다. 산은 고요했고 넘쳐 흘렀던 물길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한윤석은 마당 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내의 말이 모두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화를 부를 뻔했지요. 그는 연화에게 다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연화가 돌아보았습니다. 윤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아 미안하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큰 화를 당했을 것이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사히 지나갔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하늘이 도와주는 법이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엔 비에 씻긴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들판에선 흙내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에는 서서히 평온이 되돌아오고 있었지요. 장대룡의 집은 한참 뒤에야 다시 세워졌습니다. 허나 그는 예전의 기세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재앙은 그의 집뿐 아니라 마음속까지 무너뜨렸지요. 그는 날마다 술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눈이 멀었어. 그의 푸른 기와는 다시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덕을 빼앗아 얻은 복은 오래가지 못한다지요. 바람은 잔잔했고 산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앙이 지나가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비로 인한 상처가 채 마르기도 전에 들녘에는 다시 바람이 불고 나무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윤석은 날마다 산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뒷산 오솔길을 오르내리며 지난 일을 곱씹었지요. 명당을 찾아 복을 얻겠다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로 인해 아내의 말을 흘려들었던 지난 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를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석은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초가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 굽이쳐 흐르는 개울, 그리고 저 멀리 남쪽 언덕에 무너진 턱까지 그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윤석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을 줬다 복을 잃을 뻔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부끄럽고도 참담했지요.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참새 몇 마리가 나뭇가지 위를 날아올랐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윤석은 산길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연아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젖은 천이 바람에 펄럭이며 살갗에 닿는 냄새가 포근했지요. 윤석은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대에게 할 말이 있소. 연아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윤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뜨지 못했소. 복을 줬다 복을 잃을 뻔했지요. 그대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지요. 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윤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내가 품고 있던 지혜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지요. 그날 저녁 박씨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연아가 사랑채로 들어서자 박씨 부인은 조용히 손짓하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연아야. 예, 어머님.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따뜻했고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눈을 의심했구나. 그게 이렇게 미안할 줄은 몰랐다. 내가 여인이라 해서 자네의 말을 하찮게 여겼지. 허나 여인의 눈도 하늘이 내린 것이더라. 연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자네 덕에 이 집안을 지켰구나. 그때 자네 말에 귀 기울였더라면 이 고생은 없었을 것이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다만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래, 그 솔직함이 이 집안을 살린 게야. 앞으론 내 말에 귀 기울이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지붕 위에는 까치 한 쌍이 날아와 지저귀었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 등잔불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석은 가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는 고요히 등을 고추세우고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소.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옳은 말이다.
욕심을 버리고 덕을 쌓으면 그곳이 바로 복터인 법이지. 연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온 가족의 마음이 한데 모이는 듯 했지요. 방 안의 촛불은 환히 타올라 그 불빛이 가족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석은 논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였고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오가며 노래했습니다. 윤석은 논두렁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도 나쁘지 않구나.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맑은 개울물이 논을 적시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터란 결국 사람이 덕으로 만들어가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윤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서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소. 윤석은 잔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소.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부인께서 참으로 슬기로우시더이다. 우리도 그분의 지혜를 본받아야겠어요. 연하는 수줍게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차향이 퍼지고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며 개울가의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윤석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연하가 다가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지요. 여보, 윤석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서방님, 고맙소. 그대가 있어 이 집안이 무사했소. 연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녀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윤석은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으되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둥근 달이 들녘 위로 솟았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멀리서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석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그 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복은 욕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것을.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이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늘은 고요히 빛나고 땅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의 깨달음은 온 집안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바로 세우니 비로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하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 아침 한윤석은 연하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뭇 진지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새 터를 정하는 일을 그대에게 맡기고 싶소. 연하는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서방님께서 정하셔야지요. 윤석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보니 그대가 산과 물을 보는 눈이 나보다 밝소. 이번에는 그대의 눈을 믿겠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날마다 마을을 돌며 땅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 햇살이 비치는 길을 따라 걸었고 해질 무렵에는 개울가를 거닐며 물길의 흐름을 지켜보았지요. 산의 형세, 바람의 길, 물의 흐름, 볕의 방향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연하는 서쪽 낮은 언덕 아래 한자리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산자락이 부드럽게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맑은 개울물이 완만히 흘러 작은 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방으로 고루 퍼졌으며 해는 하루 내내 따사롭게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지요. 이곳이로구나.
연화는 고요히 서서 사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좌우로는 낮은 언덕이 팔을 벌린 듯 감싸 안고 있었지요. 그 기운이 온화하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디요? 서쪽 낮은 언덕 아래입니다. 그곳은 바람도 순하고 물길이 고르며 볕이 고루 드는 자리입니다. 윤석은 즉시 연화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들길을 걸어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윤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대 말이 옳소. 욕심을 버리고 보니 비로소 참된 터가 눈에 들어오는구려. 연화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된 터는 사람이 덕을 쌓을 곳이지요. 땅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옵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내 가슴을 울리는구려. 그날 밤 윤석은 어머니 박씨 부인을 모시고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새터는 고요하고도 포근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잘 골랐구나. 사람의 마음이 고요한 자리에 하늘도 복을 내리는 법이지. 덕을 쌓은 자에게 복이 깃들 터로다. 윤석은 환히 웃었고 연화는 머리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어머님. 한 달 뒤 새집 짓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나치게 크지도 허술하지도 않게 정성을 다해 지었지요. 목수들은 정직한 손으로 나무를 다듬었고 인부들은 묵묵히 흙을 다졌습니다. 윤석은 매일같이 현장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땅을 해치지 말고 기운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오. 천천히 정성껏 하시오. 집터를 닦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날씨는 늘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필요한 자재도 때맞춰 구할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 손을 보탰습니다. 이번엔 복이 따르시겠소. 그러게요. 부인께서 덕이 많으시니 하늘이 도우시는 게지.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못질하는 소리, 톱질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새터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2달 만에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집은 크지도 작지도 않아 보기 좋았고 지붕은 단정히 맞물렸으며 마당은 햇살이 고루 비추었습니다. 윤석의 가족은 드디어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삿날 저녁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새로 단장한 집 안에는 은은한 나무 냄새가 풍겼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 보금자리로구나. 윤석이 만족스레 말하자 연화는 미소 지으며 다간에서 차를 따랐습니다. 박씨 부인도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 하늘이 덕을 잇지 않으면 복은 오래 머무는 법이지. 이상하게도 새 집으로 들어온 뒤부터 좋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해 가을 윤석의 논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벼이삭이 굵고 알이 차서 수확이 예년의 2배에 이르렀지요. 이웃들의 논에도 복이 미친 듯 모두 풍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모여 말했습니다. 이게 다 형님 댁 덕분이요. 그 터가 마을 전체에 복을 내리는 게야. 하지만 연화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터가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서로 도왔기에 복이 온 것이지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마을에 병든 노인들이 생겼습니다. 연화는 산에서 약초를 캐와 탕약을 다려 나누어 주었지요. 밤낮으로 병자들을 돌보고 추운 집에는 땔감을 나누었습니다. 윤석도 나무를 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아내를 도왔습니다. 부인, 참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실 것 없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건 사람의 도리이지요. 연화의 정성 덕분에 병자들은 하나둘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공경하게 되었지요. 이듬해 봄, 최서방이 윤석을 찾아왔습니다. 저 남쪽 언덕을 아시지요? 그렇죠. 예전 장 영감이 살던 곳 말이오. 예,
그곳을 장 영감이 헐값에 내놓았다 하더이다. 혹시 관심 있으신가 해서 찾아왔소. 윤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곳이 좋소. 복은 자리를 옮겨 얻는 것이 아니오. 이제는 욕심 부릴 생각이 없소. 최서방은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형님께서 참으로 달라지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부터 달려가셨을 텐데 말입니다. 윤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이 깨닫는데 늦은 법은 없지요.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평하오. 그날 저녁 윤석은 그 일을 연화에게 전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방님. 욕심을 버린 그 마음이 진정한 복이지요.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둥글고 밝았으며 별은 총총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개울물은 졸졸 흐르고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노래했습니다. 여보, 윤석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서방님, 고맙소. 그대가 있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소. 연화는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처마 끝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 마치 복된 기운이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의 집안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덕을 쌓으니 비로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하늘은 맑고 땅은 편안했으며 사람들의 웃음이 마을에 그득했습니다. 하늘은 그 모든 것을 굽어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윤석의 집안은 고을에서 가장 평온한 가문으로 알려졌지요. 부귀를 누린 것은 아니었으되 가족이 화목했고 집은 크지 않았으나 마음은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지요. 윤석의 집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손주들을 돌보며 잔잔히 미소를 지었고 연화는 새벽마다 장독대 앞에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 평온한 기운이 집 안가득 흘러넘쳤지요. 한편 장대룡은 탐욕의 업보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남쪽 언덕의 집은 끝내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잡초에 뒤덮였지요. 그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고 재산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끝내 타지로 떠났다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백천수 역시 관아에서 곤장을 맞은 뒤 떠돌다 어느 산골 주막에서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 업보였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을 부리면 결국 화를 입는 법이지. 그러게 말이네. 하늘이 다 보고 계시는 법이지. 그 말들은 오랫동안 마을 어귀를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교훈 삼아 마음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어느 가을날 오후 고을 원님이 순찰을 나왔습니다. 단풍이 물든 들판을 지나 윤석의 집 앞에 이르자 그 단정한 집의 풍경에 원님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으되 고요하고 정갈했습니다. 마당에는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대문 기둥에는 먼지 하나 없었지요. 저 집은 누구 집이냐? 원님이 묻자 뒤따르던 아전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예, 원님. 선비 한윤석의 집이옵니다. 그 마님께서 풍수에 밝아 좋은 터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 말이 사실이라면 그 집에 한번 들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잠시 후 원님 일행이 윤석의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은 놀라 서둘러 마당으로 뛰어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이런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허허, 겸손할 것 없네.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려. 원님은 마당에 들어서서 둘러보았습니다. 집터는 낮고 안정되었으며 나무의 그늘과 햇살이 고루 비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정중히 차를 내왔지요. 향긋한 차 향이 마당에 은은히 퍼졌습니다. 원님은 찻잔을 들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이 이 터를 정했다 들었소.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원님. 부족하오나 제가 살폈습니다. 허허, 부족하다니. 이 터는 참으로 순한 기운이 도는 자리요. 부인의 눈이 발꾸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다만 욕심을 버리고 보니 땅의 참모습이 보였을 뿐이지요. 원님은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말이 참으로 옳구려. 부인의 마음이 고우니 이 땅도 복된 기운을 머금은 것이지. 그때 박씨 부인이 마루에서 내려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훌륭한 며느리를 두셨습니다. 덕을 아는 집안이니 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오. 박씨 부인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원님. 저 며느리가 이 집안을 살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몰라보았으나 이제는 제 스승이나 다름없습니다. 원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과거를 보지 않았다지? 예, 원님. 벼슬을 버리고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 벼슬이 다가 아니지.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쌓는 것이 곧 참된 복이라네. 원님은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좋은 집을 보고 가는구려. 자네 부부는 참으로 이 고을의 본보기가 되고 있소. 윤석은 깊이 절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원님 일행이 떠난 뒤 연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과분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다정히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니란다, 아가야. 내 덕에 이 집안이 편안하구나. 복은 덕이 머무는 자리에서 피는 법이더라. 두 사람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당에서는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고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꽃잎 위에 가만히 앉았지요. 햇살은 따뜻하고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윤석과 연하는 함께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석양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산허리에는 안개가 부드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윤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명당은 땅에 있지 않소.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그곳이 곧 하늘의 복터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방님. 욕심을 버리고 덕을 쌓으면 어디든 명당이 되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붉게 물든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산새들이 지저귀며 저녁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멀리서 개울물 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졌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마을에는 하나둘 불빛이 켜졌습니다. 윤석의 집에서도 따뜻한 등불이 새어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박씨 부인이 저녁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개 한 마리가 느긋하게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온 가족이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처마 끝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지요. 박씨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사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구나. 윤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연하도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아끼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었지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둥근 달이 들판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지나가고 풍경의 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맑은 울림은 산과 들을 넘어 멀리 퍼져갔습니다. 잠든 이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었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과 어우러져 자장가처럼 흘렀지요. 하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고요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 울림은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 욕심을 버리고 덕을 쌓으면 그곳이 곧 복터가 된다는 것. 그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전해졌습니다. 윤석의 집 처마 끝 풍경은 여전히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흘러가며 모든 이들의 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마음속에 있으며
덕이 머무는 곳에 하늘의 은혜가 함께한다. 하늘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빛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